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25%에서 0.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개선됐지만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확고하지 않은 것이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7%로 나쁘지 않았지만 이달 발표한 고용과 소매 판매 지표가 연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상 시점이 12월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도 21일 미국의 FOMC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9월 FOMC 결과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집단대출 동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에 따른 물류 혼란 해소를 위한 한진그룹과 전현직 대주주의 지원이 확정된 데 이어 산업은행도 추가로 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하역 자금을 최대 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와 한진해운 금융당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나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지원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21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매출 채권을 담보로 600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역 강진을 계기로 전력설비 내진 안전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한전은 내년까지 지하전력구와 원자력 발전소 전기 설비에 대해 추가로 내진 성능 평가와 보강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전 전기 설비의 경우 스위치야드의 변압기와 개폐기 등에 대한 성능 보강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간밤 미국의 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성명서에서 새로운 충격,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일단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부터 11월까지 금리 인상 스트레스가 없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증시도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0.9% 정도 상승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1% 넘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의 눈은 또 빠르게 남은 이슈는 무엇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면서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9포인트 나타나고 있는데요. 1% 정도 오른 2058.23포인트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닷새째 올라서 오늘은 갭으로 또 뛰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2050선에 출발한 이후에 2060선 근처까지 또 오르는 모습인데요. 장중 고점이 2059포인트로 2060선 코앞까지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상승률은 1%가 넘어서고 있고요. 지수는 2058.2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 1,17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8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해서 현재 1,277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 단 2거래일만 샀던 기관은 역시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매도 물량은 1,000억 원 넘게 1,18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도 닷새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갭으로 뛰어 출발을 했죠. 현재는 0.97% 오른 68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코스닥 5거래일째 올라서 오늘은 682포인트의 시가를 형성하고
오전장 내내 이 부근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전장까지는 682포인트와 683포인트 사이에서 횡보를 하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보네요. 그래도 684포인트 정도. 장중의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2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현재 0.9% 오른 684포인트의 거래가 되면서 어느덧 코스닥 지수는 68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짚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79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298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장 초반에는 매수하다가 매도로, 외국인은 장 초반에 매도하다가 매수로 이렇게 수급의 손바뀜이 좀 일어났습니다. 기관도 장 초반에는 매도하다가 소폭의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황인데요. 기관 쪽에서 80억 원 가깝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300억 원 정도, 개인은 반대로 3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일본 BOJ에서 추가 완화를 결정을 했었고 또 간밤에는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어쨌든 국내 증시는 상승하고 있고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포인트 어느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이 순풍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강보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1,100원 지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오늘 장 이슈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밤 종료되었던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일 종료되었던 BOJ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우선 FOMC인데요. 예상대로 정책금리 동결했고 향후 속도도 점진적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성명서들의 변화가 주요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고 금융시장의 단기 위험이 대략 균형 잡혔다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재고 감축에 힘입어서 유가 반등까지 가세한 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하는데 일조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BOJ는 해석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전일 102엔까지 올라섰던 달러엔 환율이 100엔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일본 주식시장이 추분의 날로 휴장함에 따라서 가격 변수들 역시 이러한 고민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아니면 연간 80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 등 이전 정책들을 고수한 것에 대한 이견이 없지만 장기금리 목표제 도입이 다소 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선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BOJ 정책은 완화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장기금리 목표제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결국 구로다 총재 연설에서처럼 일본 은행권들의 수익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물가가 목표를 넘어 오버슈팅하더라도 자산 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시사했다는 점, 즉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에는 일본과 미국의 결정 모두가 우호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9월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반대로 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유력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2번 정도 남았죠. 11월과 12월. 근데 11월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감안해 본다면 12월 FOMC가 유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향후 인상 속도일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보면 이후 속도는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완만할 전망입니다. 일단 9월 FOMC를 통한 결과를 보더라도 연준 위원들이 2017년 말 정책금리 전망이 약 한 1.25% 정도 수준입니다. 연말 한 차례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내년에 두 차례 인상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즉
6개월에 한 번씩 인상을 한다는 매우 완만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장기 금리 전망, 즉 중립금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3%에서 2.87%로 내려앉았습니다. 중립금리는 흔히 우리가 적정금리, 자연스럽게 자연이자율로 해석 가능한데요. 중립금리는 연준이 현재 밟고 있는 금리 정상화 과정의 종착지로까지 여기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내년에 최대한 2번, 그것도 큰 악재가 없다는 전제가 깔린다는 점에서 당분간 주식시장에서는 FOMC와 관련된 불안감은 다소 좀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11월까지, 대선이 있는 11월까지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외환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상 공식적으로 본다면 지수와 또 원달러 환율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긍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국면인데요. 여기 상관관계도 물론 존재합니다. 달러 환율은 연저점 터치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달러 강세 압력이 좀 경감됐고요. 주요국들의 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저물가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물가 차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최근에는 수급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그런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라든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 국내로의 원활한 달러 공급을 감안해 본다면 지난 9월 7일에 기록했던 연저점 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주요 관심 무대에서 옐런은 내려가게 됐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두 사람이 바로 트럼프와 그리고 클린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대선 1차 TV 토론회가 이제 26일이면 열리게 된다고 해서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선은 미국 대선으로 향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 26일 월요일 미국 대선 후보들의 1차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빙으로 지지율 격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토론회 결과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각 후보들의 고민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클린턴은 젊은층 지지율의 하락세를 대비해서 청년층을 우대하는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관심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진영은 과거 레이건 행정부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향후 레이건 정부가 단행했던 환율 정책의 연장선상, 즉 트럼프 진영에서의 환율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향후 1차 TV 토론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26일에 개최가 될 미국 대선 후보들 간의 1차 TV 토론회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FOMC 이후에 우리가 집중해봐야 할 이슈를 한번 꼽아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면 또 9월의 마지막 주에 들어서게 됩니다. 추석을 보내고 나니까 또 9월 한 달도 다 가게 됐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9월 한 주 마지막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9월도 거의 이제 마감 시기인데요. 모두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제한적인 랠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경기에 민감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미국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조만간 부각될 이탈리아 헌법 개정 등 아직도 불안 요인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짧은 랠리 속에서 포지션을 선점하는 공격적인 방안보다는 다소 좀 보수적이라도 안전적인 방법의 투자가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9월 마지막 한 주 투자 전략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정리뿐만 아니라 오늘장의 특징 업종, 특징 주들까지 모두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 모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FOMC 결과가 나왔죠. 간밤에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양시장 모두 1%대 상승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60선 거의 다가섰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닷새째 올라서 68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일단 금리 인상이 된다 안 된다가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된다.
또는 안 된다라는 이슈로 완전히 왔다 갔다를 했었는데요. 다우지수만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우지수가 어제는 뭐 금리 인상 안 한다 해서 올라갔다가 또 내일은 금리 인상 한다 해서 내려갔다가 또 다음 날은 금리 인상 안 한다 해서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지그재그를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세력들이라든지 기득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슈가 지금은 금리 인상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금리 인상 합니다. 안 합니다. 합니다. 안 합니다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가지고 놀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차라리 9월 달에 해버리는 게 훨씬 속 시원해버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뺄 거 쭉 빼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또 금리 인상을 앞당겨서 하겠다. 10월 달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다음 달 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달도 또 이럴 거다. 12월 달도 또 이럴 거다라고만 본다면은 시장에 어쨌든 걸림돌입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하겠다라는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은 걸림돌이 될 거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당장은 상승세로 한 달 동안 숨을 돌리기 때문에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약 10월 한 초반부터 10월 10일 정도쯤 되면은 다시 한번 꺾이게 됩니다. 왜?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꺾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안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11월 달 되면 또 꺾이겠죠. 네, 그렇게 계속 꺾일 수밖에 없는 장이다. 그러면은 잘 사고 잘 팔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려왔을 때 사셨던 분들은 이제 올라가는 장이 시작이 될 거예요. 당분간은 상승 랠리가 조금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070포인트는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 상단부이기 때문에 뚫기는 마땅치가 않아 보입니다. 뚫기는 어렵다 하지만 저 위에서 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뚫어도 한 2100포인트까지만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라올 때 무조건 올라가겠지, 12월 달까지 가져가야 되겠지라는 관점보다는 올라갈 때 조금 팔아내고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내려올 때 잡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도 좋다 안 좋다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장세입니다. 뭐 좋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또 기대에 못 미치겠다라는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지지부진할 거다. 앞으로도 굉장히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내 종목 빨리빨리 팔아내고 내려온 종목 빨리 사서 다시 올라오면 빨리 팔고 이거를 잘해야 되는 장이다. 한 가지만 가지고 쭉 가버리면 미끄러져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한 예로 코스피 지수가 2070포인트를 갔다가 이번 최근 추석 전에 급락을 하면서 2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지저분하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려면 쭉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흔들면서 올라가는 이슈가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10월 달에 또 흔들고 11월 달 또 흔들고 자 흔들 때 사면 어때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자라는 전략이 현명하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9월 달, 8월 달 초반만 하더라도 700포인트를 뚫고 800포인트, 900포인트 간다, 뭐 어쩐다, 최고가 경신할 거다 했는데 저는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고점이니까 현금 비중 좀 들고 계세요라고 했는데 결국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올라가게 되는 것도 맞는데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진 단기적으로 걸림돌이 있다. 뭐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현금 비중을 차라리 고점에서 늘려놔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은 즉 고점에서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갭으로 띄웠다. 오늘도 상승의 장이다. 아닙니다. 갭으로 띄운 건요. 굉장히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시가에 9시에 갭으로 확 매수세 붙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이후에 매수세가 붙냐 안 붙냐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오늘 봉으로만 치면은 0.57로 시작을 해서 아니죠. 시가가 0.69%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3이니까 0.4%, 0.3%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갭으로 띄운 게 0.7%라는 말이죠. 그렇단 말은 오늘은 그렇게까지 돈이 들어온 장이 아니다. 상승장이라기보다는 갭으로 띄워놓고 멈춰있는 장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차트상의 모습으로는 앞으로는 조금 상승 흐름 나타낼 거다. 7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른 팔아내셔가지고 좀 내려온 종목들 잡자. 지금 최근 뭐 반기문 관련주
그리고 지진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이 아마 그 관련주들이 끝이 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반기문 관련주들도 많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쉬고 있는 종목 있죠.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뭐 포켓몬 관련주 그리고 철도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 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잡아놔야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수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 2070을 넘어서기 상당히 애매한 부분에 와 있고 설사 돌파한다 하더라도 2100선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시고요. 코스닥은 700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예측해 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휴식 기간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는 현금을 챙기시는 전략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쨌든 FOMC가 마무리가 되면서 정책 우려가 한 발 물러서게 되자 이제 또 눈은 3분기 실적 쪽으로 쏠리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당장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여파도 있고 또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도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의 눈높이는 사실상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HTS 상의 뉴스 검색에 3분기 실적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 코스피 기업은 3분기 실적이 전망이 흐리다라고 나오면서, LG전자는 숨은 공신이다라고 나오고, 롯데하이마트 올라간다. CJ제일제당도 3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CJ제일제당을 한번 잡아볼까요? CJ제일제당을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슈가 바로,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반기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당장 올라가는 게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움직인다고 했죠. 만약에 사고 싶다, 실적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나고 나면 다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젠 4분기 실적을 기대해야 되거든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4분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4분기가 기대보다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3분기는 올라갔다가 결국 발표 직후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실적 관련해서 이슈를 찾아보거나 실적 관련해서 내가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까지 좋았던 기업보다 지금 당장까지 안 좋았던 기업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저는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2분기에 비해서 몇 배나 올라갔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분기에 비해서 약간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 좀 더 큰 상승, 그리고 내년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조금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당장 실적주, 지금까지 좋았던 1분기, 2분기 좋았던 종목들을 찾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까지 조금 안 좋았는데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아서 조금 내려왔다가 횡보를 하다가 조금 적자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급등 또는 수익을 이뤄낼 수 있는 장이 올 것이다. 그게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3분기 눈앞에 있는 것은 늦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내가 3분기 실적주를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한다면요. 3분기 실적을 딱 치신 다음에 롯데하이마트도 한번 볼게요. 롯데하이마트. 지금 실적 좋다고 올라가고 있다네요. 롯데하이마트 보면은, 이미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요런 자리는 미리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잡아놔서 3분기가 아닌 4분기를 노려봐야죠. 그럼 롯데하이마트가 3분기가 어떻게 해서 좋아진 건지, 그리고 4분기가 또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 건지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실적 관련주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좋았는데 지금 또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은 1분기 실적 최대치, 2분기 실적 최대치, 3분기 실적 지금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은 고가놀이를 하다가 4분기는 2분기에 못 미칩니다 라면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대치가 높아,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한테 잘해주다 보면은 결국엔 그게 당연한 줄 안다. 우리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집에 바래다 주기를 시작할 땐 처음엔 아이고 고마워 하다가 점점 반복이 되면 될수록 야 너 왜 내 안 데려다 줘? 이렇게 됩니다. 실적 좋다라는 이슈도 똑같습니다. 좋다 하다가 끝에 조금 안 좋으면은 야 너 왜 안 좋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들,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실적 시즌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실적 자체를 두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3분기 실적 시즌에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 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 한번 살펴볼까요? 지진 테마주 어제까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또 일부 종목 사이에서는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윗거리가 길게 달리거나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앞서 언급해 주시기를 지진 테마주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진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그렇게 지진이 쭉쭉쭉쭉 이어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로 제 개인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들이 지진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진 관련주들이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한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수급도 잘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령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진 관련주로 엮여 있었죠. 금속 조립, 구조재 등 지진 구조재들을 만든다라고 해서 삼령엠텍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빠지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다면은 어떻게 지진이 들어올지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이미 수급이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쭉쭉 들어오면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차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경주에 저렇게 지진이 일어날 거를 참 알았다는 것처럼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방 팡 터뜨리죠. 자, 제가 이 지진 테마가 오늘로써 조금 꺾일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는요, 지진이라는 거는 예측 불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기문 테마 관련주들 있죠. 반기문 관련주들도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측 불가한 내용들이에요. 예측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진 내일 당장 일어날 거다. 전문가들도 못 맞춥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점들을 가지고 테마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길게 가지 않는 단발성 테마라는 겁니다. 반기문 관련주도 반기문 총장이 1월에 조금 이르게 들어오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급등을 했는데요. 1월에 들어온다는 것과 대선 나간다는 것, 그리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지금 단발성으로 올라오는 재료들이죠. 그리고 1월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기득권들은 알고 있는 재료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뒤늦게 발 늦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올라타기보다는 지진 관련 종목들도 내려왔을 때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오히려 지카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재해잖아요. 그런 재해가 지카 바이러스, 지금 내일 당장 감염자가 어디서 누가 감염될지 알고 계시나요? 그 알고 있는 또 전문가들이 있을까요? 또 알고 있는 국가 관련 기관,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유니더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카 관련주입니다. 네. 유니더스 한번 보면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쉬었다 급등을 자주 해요. 이런 종목을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하라라고 하냐면요. 그냥 복권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졌을 때 사서 급등하면 먹고 떨어졌을 때 사서 급등하면 먹고입니다.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왜? 누가 언제 감염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삼령엠텍이라든지 대동스틸 굉장히 많죠. 지금 올라온 종목 중에 코리아이스이 지진 관련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지속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테마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반기문 관련주도 올라와 있지만 분명 빠져서 10월, 12월,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고요. 1월에 귀국하고 나면 또 올라오게 되겠죠. 그 사이는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쉴 때 접근을 하자. 그리고 지진 관련 종목들도 지금 당장은 올라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하락의 흐름 그리고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경주의 지진이 또 다시 한번 아니면 경남권의 지진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조금 흔들흔들하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공포감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진이 낮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은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이어나간다기보다는 쉬다가 반등 정도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 사서 그런 반등을 먹는 전략이 좋다. 지금 섣불리 매수해가지고 아이고 지진 계속 일어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진 섹터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운수창고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진해운, 대한항공이 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에서도 별도의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진해운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풍전등화의 한진해운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한가로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00원 아래로 밀렸었던 한진해운이었죠. 오늘 다시 상한가. 대한항공도 한 5%, 6%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 반사이익 기대감에 어제장까지 크게 올랐었던 흥하해운, 현대장선은 또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번 두 번 다뤘던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한진해운은 재밌습니다. 굉장히 보고 있으면은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한진해운은 돈이 없죠, 지금. 일단 쉽게 생각을 하면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사가 경영을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개인회생 하듯이 기업회생을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빨리 너희가 구출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한진해운에 돈을 조금 투자해서 우리가 이걸 조금 갚아보겠다 했는데 한 500억 원, 7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한진해운의 빚을 보면요. 지금 빚을 보면은 6조입니다. 6조죠. 500억 가지고 택도 없죠. 6조면은 500억으로는 12배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조를 빚을 지고 있는 회사에 500억 투자했다는 걸로 상한가. 굉장히 그냥 개인 투매 심리죠. 개인들이 좀 달라붙고 싶은 심리, 그리고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한진해운이 아닌 흥하해운이라든지, 흥하해운, 펜오션과 같은 다른 종목들이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추적을 꾸준히 해왔고 장기 투자라면은 조선업종이지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이 저는 오히려 훨씬 좋아 보이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N자 반등의 자리였기 때문에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슈까지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그룹사에서 뭔가 조금 구조책을 얻겠다. 그리고 유소홀딩스 최은영 회장이죠. 최은영 회장도 나도 조금 가면 보태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나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다시 안 살아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빚을 무슨 500억 가지고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이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멈춰있는 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멈춰있을 때 반기문 관련주도 멈춰버리니까 시장을 끌고 갈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또 소리 소문 없이 밑으로 쥐죽은 듯이 내려갈 겁니다. 그때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주식을 도박처럼 하시려거든 굉장히 적은 소액으로죠. 네, 저액이 아니라 소액이네요. 네. 앵커님이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 로또 하시는데, 금액, 복권을 사시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사시는 분 없잖아요. 5,000원, 10,000원 정도로 접근하시듯이, 이런 종목들, 굉장히 복권스러운 종목이에요. 복권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소액이죠.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에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00만 원도 조금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조금 큰 수익 한번 먹어보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살펴보면서 IT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IT 업종이 지금 금융업종만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빨간불을 켜놓고 있는데 전기전자가 또 가장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닷새째 올라와서 이제 160만 원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간의 낙폭을 다 만회하는 삼성전자의 힘에 또 다시 한번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도 또 D램 가격 반등 속에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52주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볼까요? 먼저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필두로 올라가고 있죠. 대장이죠. 지금 110만 원짜리가 160, 17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종목은 잘 없어요. 한 번에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10개 종목 중에 한 7, 8개 종목이고요. 한번 올라오고 나면은 다음은 우리가 익히 들어오는 쌍바닥을 만들러 갑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내려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한 번 더 내려간다 쪽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한 번 더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조정을 조금 깊게 받아서 횡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올라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1등 선두가 옛날에 행군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1등 선두가 막 뛰어가기 시작을 하면 뒤에 애들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뒷사람들이 뒤에 있는 무리들이 따라올 정도로 1등은 조금 천천히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혼자만 앞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내려가든지 횡보를 하든지 어떠한 방향성은 이제 앞으로 경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멈춰있는 동안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텐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최고 많이 투자를 하고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산업이 스마트카 IoT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이 지금 최대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조금 수혜를 받은 게 인포뱅크라는 종목이죠. 인포뱅크가 스마트카 관련 업종으로 엮이면서요. 삼성전자가 스마트카 사업에 진출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산업을 M&A에서 인수를 할까라고 보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인포뱅크가 조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포뱅크가 오늘 수급을 조금 받고 그리고 어제도 수급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미래 향후 먹거리 산업, 주도주 산업이 뭐가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 저는 스마트카나 전기차 관련 업종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지금처럼 대선 테마 그리고 철도 관련주 이런 것들은요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업종이지만 예전 셀트리온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우상향으로 정말로 쭉쭉쭉쭉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런 업종이 하나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약업종이 단발성으로 올라왔다가 쉬고 올라갔다 쉬고 이게 아니라 끝없이 올라와서 야 저거는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우상향으로 쭉쭉 치고 올라갔죠. 그런 종목들이 저는 스마트카나 전기차 업종에서 나오지 않을까 또는 IoT 산업종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쉬는 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은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업종에 투자하실 분들은 삼성전자가 쉴 때 밑에 있는 삼성전자 관련 전자업종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품주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앞서 거래소 쪽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유일하게 장 초반부터 계속 내리고 있던 게 바로 은행 업종입니다. 내일 이 금융노제 총파업을 앞둔 상황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주 그래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일단 파업을 한다는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안 좋은 이슈죠. 네, 파업한다라는 이슈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안 좋은 내용입니다. 파업을 한다 일단은 직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일을 안 하면은 매출에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반 은행 고객들도 불편을 겪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이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권 업종들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파업을 1년 내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만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나오는 악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단발성 악재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컸던 금융 이슈가 최근에 6월 24일 브렉시트였죠. 브렉시트 때 단발성 이슈로 브렉시트 한다 만다 했는데 지금은 또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브렉시트 했나? 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빡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차트 중에 100개 중에 98개는 그날 내려왔다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단발성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내려올 때 그냥 더 사버리면 되고요. 미리 사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0%, 40%, 30% 물려있다 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단발성 악재가 추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 업종들은 앞으로만 본다면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따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만 본다면은 금리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네. 기업에 있어서 은행에 있어서는 좀 수익이 조금 더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럼 앞으로 뭐 천천히 우상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 오히려 저점 매수를 조금 해가지고 기회로 삼으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던지 아니면은 은행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신다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네요. 네, 은행주 기본 펀더멘털이 아닌 다른 이슈로 흔들렸을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은행주들 가운데 좀 더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따로 있는지요? 제가 이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종목을 막 말씀드리니까는, 어떤 종목은 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또 어떤 종목은 샀는데, 빨리빨리 올라가 버려서 못하겠다 이러시는데, 접근하실 때 시가총액이라든지 크기, 그리고, 회사의 무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신한지주가 지금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12위권에, 시가총액 12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종목을 샀다 하면은, 한 달, 두 달 내려가는 걸 겁내지 마세요. 한 달, 두 달 뭐 10%, 20%, 30% 빠져도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지금 현대차 4개월 내내 노래 부르고 있는데 13만원에서 13만 8천원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안 움직입니다. 그만큼 많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래 걸리면서 올라가면은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급락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른 종목들은 급등주들은요, 빨리 올라갔는데 내가 잠깐만 눈 깜짝하고 밥 먹고 나면은 급락해가지고 손실이 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형주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움직여도 하루에 3% 빠지고 많이 빠져봐야 5%, 5%면 거의 하한가 수준이에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30%가 하루 만에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를 만드는 종목들은요, 그만큼 안전하다, 내가 손이 늦고 자주 종목을 볼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신한지주와 같이 좀 큰 종목의 은행권을 본다면은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빠른 종목이 좋은데 난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빠른 게 좋아 하면은 제주은행 있잖아요. 제주은행이 시가총액 1,70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최근에 받아가지고 좀 쉬고 있는 차트 모양이거든요. 얘도 보시면은 신한지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신한지주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얘는 한 달 새에 뭐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이 빠른 편이고 자주 차트를 보고 싶은데 은행권에 진출하고 싶다, 은행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좀 작은 종목 시가총액이 1,700억짜리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빨리 챙겨서 나가는 게 좋겠죠. 이런 종목은 빨리 단기간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은 작아야 됩니다. 하지만 신한지주에 100만원 넣어가지고 1년, 2년 넣어가지고 30% 수익 냈다고 30만원 벌면은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뭐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을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수익을 내자. 하지만 신한지주처럼 18초짜리죠. 신한지주가 18초짜리입니다. 신한지주를 만약에 하시겠다 하시는 억대 단위 자산가들은 이런 종목에 넣어가지고 50% 먹으면 만약에 1억만 넣어도 40% 먹으면 4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겠다라면은 금액이 커야 한다. 하지만 내가 단기로 보겠다 하면은 조금 작게 넣어서 빨리 수익을 내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전법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고 있냐 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신한지주 쪽이냐 제주은행 쪽이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행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보고 내가 접근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업종들의 특징은요 다 똑같이 움직여요.
은행권, 금융권 다 보면요. 같은 테마끼리는 차트 모양이 거의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성향에 맞게 나는 조금 무거운 종목일지라도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신한주주 괜찮겠고, 나는 빠른 또 움직임이 괜찮다, 기다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몸집이 작은 제주은행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은행도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종목 잘 선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모비스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모비스 참 잘 가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모비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다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네. 순환 출자가 되어 있던 구조였어요. 자, 이제 그 구조를 조금 깨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당장은 현대모비스가 올라가지만 앞으로 향후로는 현대그룹 자체가 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계열사가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삼성 계열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쉴 동안 어떤 계열사가 올라올까, LG와 현대그룹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기아, 현대차, 기아차 다 한번 본다면요, 다 저점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카 관련 사업 쪽에서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차 제네시스가 나왔을 때 광고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6대였나요? 5대가 일렬로 쭉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차에서 운전자가 나와버립니다. 옆에 트럭이 나오면서 운전자가 나와서 뛰어내려버리죠. 빈 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 차만 운전자가 한 명 앉아있고 그 앞에 트럭이 섭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차에서 눈을 가려버리고 핸들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죠. 자, 그런데 그 뒤로 제네시스 차가 첫 차부터 뒷차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멈춰버립니다. 그게 바로 자율주행카라는 거죠. 그게 스마트카라는 건데 그 사업에 가장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대모비스가 그러한 관련 기술들을 가지고 투자를 감행하면서 앞으로 큰 성장성을 가진다면 그 뒤를 따라갈 종목들은 당연히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산차 지금 현대기아밖에 없어요. 쌍용도 날아갔고요. 그리고 삼성도 날아갔고 대우자동차도 날아갔죠. 외국으로 다 나가고 우리나라 국산차는 싫거나 좋거나 현대기아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목은 좋아하지만 차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대기아 차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현대기아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결국엔 먹여 살려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 현대모비스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를 하게 되면은 셋 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M&A라든지 그러한 이슈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도 순환 출자가 해소가 되고 나면은 좀 안 좋은 고리들이죠. 악재라든지 규제들이죠. 안 좋은 규제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세 기업 모두에게 좋은 이슈가 아닐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네, 현대차도 기아차도 방금 질문을 드렸던 현대모비스까지도 52주 신고가 오늘 모비스가 찍고 있는 날이지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 앞으로 길게 본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동차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본 김에 부품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한번 짚어볼까요? 한국타이어가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 이슈들이 있었는데 2분기 실적 좋았다는 이슈도 있었고 또 포드 전기차에 타이어 공급한다라는 호재도 있었고 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날에는 미국 테네시 공장 완공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 업종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동차 업종들을 곰곰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어르신분들은 아직까지도 내 차 10년, 그리고 15년, 20년 동안 타서 내가 죽을 때까지 타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만 하더라도 핸드폰 바꾸듯이 바꿔요. 1년, 2년, 그리고 좀 길면 5년까지 타고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년 리스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내 차를 산다라는 개념보다 빌린다는 개념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동차는 빨리빨리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자동차는 신차들, 새로 나온 차들, 이쁜 차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아유, 끝났겠지. 이젠 다 1인 1차 시대인데 누가 자동차를 사 하는데 아직도 많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은 항상 지켜보자. 그래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자리는 조금은 많이 올라온 자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현대차만 보더라도 내려와 있고요. 다른 부품 관련 업종들만 해도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동차 업종을 투자할 건데, 그런데 올라간 종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내려간 종목들에 하자. 이미 좋은 업종이긴 합니다. 근데, 90까지 올라온 애가 100까지 올라오는 것보다는요, 10에 있는 애가 100까지 올라오는 게 수익률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 종목보다는 내려와 있는 종목 중에서 같은 업종이라면 이왕이면은 좀 더 싸게 사보자라는 전략을 들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타이어주보다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관심을 두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의 특징 업종과 특징주들을 모두 분석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갑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을 9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 종가 공략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에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상 현대차 그룹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 시나리오는 순환출자 핵심인 모비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의선 부회장이 글로비스 주가 상승과 모비스 주가 하락을 통해서 두 회사를 합병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비스의 블록딜 추진으로 이 시나리오는 불투명화됐었습니다. 블록 추진한 대금을 통해서 모비스 주식 매입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정의선 부의장이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의선 부회장이 기아차가 보유한 모비스 주식 매입을 통해 모비스 지배력을 높이면서 기아차 모비스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예측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비스는 현대차 지분을 20.8%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을 33.9%,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16.9% 보유 중입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그 출자 고리 안에서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비스의 경영권 행사를 위해 최소 지분을 5%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환출자 해소와 분산분리 지주사 전환의 요소를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은 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통한 지배력 강한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도 두 가지 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를 합병 후에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인데 세부적으로 현대모비스를 사업 부분과 지주 부분으로 분할 후에 모비스의 지주 부분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 후에 새로운 지주회사를 출범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순환적인 면에서 신설 지주사의 최대 주주로 정의선 부회장이 올라서게 되면 단순하지만 순환 출자 고리가 존재하게 돼서 이 부분은 약간 가능성이 낮은 점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글로비스 주가가 높고 모비스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순환 출자 고리 문제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3개 회사를 인적 분할 후에 3개 회사를 투자 부분을 합병을 하면 순환 출자 해소와 합병 법인이 순환 출자 지분만큼 각각의 사업 부분 자회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중간금융 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법이 존재를 하는데 공정거래법의 통과 가능성이
제품에 따라서 절차상 일단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두 번째 안 제가 말씀을 드린 점이 중간금융지주회사의 허용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안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세계회사 분할 후에 투자부분 합병이 추진되면 지배구조상 5월에 있는 글로비스와 기존 지배구조상 주가 변동 요인이었던 모비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분 확보를 해야 되는 모비스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는 바 지금 기간 수급이 20일 연속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32만 원을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24만 2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앞서 문현진 멘토님도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 또 현대모비스 괜찮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수혜를 예상을 한다면 지금 가격도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평가이신지요? 네, 그렇죠. 최종적으로 봤을 때 네. 현재 가격을 놓고 기존의 실적과 향후의 실적 가능성을 대입해봐도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요. 일단 이전에 그런 실적 요인을 뒤로하고 지배구조상의 변화가 가장 큰 프리미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32만 원, 손절 가격은 24만 2천 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0.6% 정도 오른 2048포인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한번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닷새째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갭으로 뛰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2050선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060선 근처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좀 상승폭을 줄였네요. 0.8% 정도 2052포인트로 현재 동시호가에 들어갔습니다.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수급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요. 기관과 개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이 8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9월 들어서 단 이틀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여전히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 모두 1,3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200억 원 정도 매수세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닷새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1.4% 오르면서 161만 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오늘장이고요. 한국전력은 0.6% 정도 하락, 현대차가 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 오르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 또 경신했고요. 4만 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2.3% 오르면서 87만 5천 원까지 오르는 오늘장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0.3% 오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함께 2.7% 상승, 현대모비스도요. 오늘 52주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1.4%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반등을 하네요. 1.5% 정도 오르면서 39만 2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험주가 약간은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생명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체결 지수도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도 닷새째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0.9% 오른 68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시장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갭으로 뛰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682포인트 정도 출발한 이후에 12시 구간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약간은 더 키우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하루의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점이 682포인트, 고점이 685포인트이기 때문에 3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1.1% 오른 685포인트로 동시호가 진입했습니다. 수급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527억 원 매도고요. 기관이 1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장 초반에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444억 원 매수세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3% 정도 오르고요. 카카오가 2.6% 반등. CJEN은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오르네요. 1.8% 정도 상승. 메디톡스 1% 하락. 코미팜이 0.5% 정도 내립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엔이 0.1% 정도 하락이고요. 바이로메드 약보합, 휴젤이 1.9% 정도 하락을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장에 6% 정도 상승한 이후에 이틀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8월부터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2.7% 오르고 있습니다. 네, 9월 22일 목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던 빅 이벤트는 모두 마무리가 된 목요일장인데요.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무리가 된 것 같죠? 다만 코스피는 상승폭이 마감 임박한 상황에서 살짝은 줄어들었습니다. 0.7% 정도. 코스닥은 오히려 더 상승폭이 커졌어요. 1%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문현진 멘토님과 함께 모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49.7포인트에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2049.7 맞나요? 네, 맞네요. 자, 지금 이거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요. 이제 고가에서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서 이제 망치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망치형이라고 부르는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런 차트가 나오면 보통 꼭지점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던 도중에 꼭지점에서 나오는 차트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20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장중에 올라갔다가 갭으로 뛰어서 바로 그렇게 내려갔다라는 건요. 지금이 꼭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면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수익이 났던 종목들은 얼른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497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기관은 또 줄기차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일 연속 팔고 있죠. 1,595억 원 정도의 매도세 보이고 있고 개인이 오늘은 또 특이하게 매수세를 보이다가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325억 원 정도의 매도세로 전환을 했죠. 자,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온다 해가지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지금까지 안 들어온 날보다 들어온 날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 해가지고 지수가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지수는 오히려 조금 코스피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을 한번 보면은 685.24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약간 십자가 모양의 파란봉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의 끝에쯤 돼가지고는 끌어올리더니 횡보 구간을 조금 깨고 상승으로 약간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승의 기세를 약간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0.3% 정도가 장 시작 이후에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상승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차트 모양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꼭지를 발견하기 전보다는 좀 더 줄기차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모양이다. 그러면 7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려와 있는 종목이라든지 지금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됐던 종목들은 얼른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자세히 보시면은 횡보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 많고요. 내려오다가 약간 머리를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장이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도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올라올 때 빨리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사실 수급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코스닥은 수급이랑은 연관을 많이 짓진 않습니다. 테마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567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460억 정도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163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는데 기관이 조금 이렇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수급이 조금 좋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쉬고 있는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쉬고 있는 테마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 테마가 들어온 다음에 들어왔던 테마들이 바로 포켓몬 고 관련 테마들이었고요. 그리고 철도 테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테마들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제가 뭐 그러한 이유들은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정치 테마가 지금 9월달 들어왔는데 5월달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6, 7월 그리고 8월달에 들어왔던 테마들이 바로 그런 테마들이거든요. 테마들은 한 번씩 돌기 때문에 지금 테마들 조금 누그러질 때 쉬고 있는 테마를 잡으시면은 큰 수익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종목들은 차차 한번 살펴보시고 모르시겠으면은 방송 꾸준히 보시면은 조금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피는 꼭지 자리에서 나오는 캔들이 오늘 형성이 됐다.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코스피 장중에는 2060선도 내다봤었는데 결국 2050선도 돌파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히려 양봉을 키우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700선까지 무난한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또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모두 챙겨볼 수 있는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웅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간밤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좀 경감이 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1% 정도 넘게 하락을 하면서 1,100원 지지력까지 확인하는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달러 강세는 뚜렷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03.30 원을 기록해서 1.5% 정도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갭 하락을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9월 금리 인상은 안 됐다, 동결됐고요.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이 가능한 가운데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패턴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FRB에서 정책금리를 0.25에서 0.5% 수준인데, 현재 수준은 묶어두고, 금리 인상 횟수도 원래는 2번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이 주목했던 금리 인상 신호는 결과적으로 12월 달 정도에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신흥국 통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팅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세가 어제보다 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출 내고 물량이 이제 늘어나는 영향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1,100원 이하로 아마 터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전 저점인 1,090원대를 아마 제가 볼 때 그 정도까지는 무난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BOJ 금융통화 정책 회의를 했는데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결정 때문에 어제 기등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2일 오늘이죠. 추분의 날 으로서 이제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급등한 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한 그리고 엔화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들을 보게 된다면 10년물 국채금리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채 매입을 지속하고 매입 규모는 연간 이제 80조 원을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멘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매입 규모를 변동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물가 상승률 안정 목표치가 2% 이하에서 안정될 때까지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ETF 상장식 펀드는 매입 규모는 기존 6조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제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는 1.91% 상승해서 16,80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심리를 크게 개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전반과 함께 또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들어볼 텐데요. 어제장에서 이제 유가는 매수 포지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간밤에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또 쏠쏠하게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을 들어볼까요?
최근에 제가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상에 보게 된다면 9월 달은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매수 포지션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가 620만 배럴이 감소해서 5억 500만 배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재고가 발표되기 11시 30분 전에는 한 44.80포인트, 그러니까 80달러에서 거래가 되다가 발표 이후에 거의 한 40에서 50틱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20만 배럴 감소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원유 재고 발표 전에 이미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노르웨이 노조에서 이제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이 부분이 또한 생산 차질을 가져오게 되면서 유가를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미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0.49%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달러 약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가를 상승하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더라도 유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아직도 상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매수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지표상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하단 국면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그래서 분명히 지금 현재 46달러에서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거리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9월 26일 날 있을 산유국 회의에서도 이제 그런 2, 3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도 꾸준히 좋은 멘트들이 나온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47달러까지도 충분히 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어제도 지금은 쉬어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5년 7월 같은 경우는 3.2달러를 터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나서 꾸준히 떨어져서 거의 1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3.1달러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주 고점으로 0.02 포인트 모자란 3.19를 거의 이제 터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고점에 머물러 고점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분명히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9월, 10월 달까지는 오르는데요. 이미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시즌부터는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하고 맥을 같이 하지만 유가가 떨어진다면 같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산유국 동결회 이후에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아마 이 점 감안해서 천연가스도 한 다음 주 정도는 매도 포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입을 하시는 걸 아직도 추천드리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매수 포지션이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쉬는 게 좋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는 매도 전략을 통해 가지고 추세로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달러 전략과 그리고 니케이, 유가, 천연가스, 호주 달러까지 추가적인 전략을 더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융권의 성과 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23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파업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며 10만 명이 결집하여 은행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각 은행은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파업 때 생길지 모를 고객 불편에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분 투자 의향서 마감이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11월 중에 낙찰자를 선정한 후에 지분 매각 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로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금융, 국내외 사모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으로 22일 유로존은요, 9월 제조업 PMI 지수와 서비스업 PMI 지수를 발표합니다. 또한 일본은 7월 전산업 지수와 고용보고서 확정치를 공개합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을 살펴봤는데요. 문현진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 안에서 조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 아니면 또 이 밖에서도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뭐 일단 내일장의 총파업이 아무래도 눈에 띄네요. 그죠? 내일장 많은 분들이 은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뭐 폭락하거나 뭐 급락하거나의 모습을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은행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급락이 나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급락이 나왔다 하면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장입니다. 단기적으로 악재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강성 노조라고 하잖아요.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많은 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조금의 소폭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기회로 삼아보시고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이슈로는 아무래도 다음 주 이슈를 보고 조금 움직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7일에 있을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27일에 이제 이어진다고 하고요. 외국의 네덜란드 이제 루터 총리가 온다고 하죠. 그렇게 오고 나면은 어떠한 에너지 산업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풍력,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산업들이 조금 각광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농업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9월 달이 이제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10월 달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먹거리 테마, 먹거리 관련 종목들은 뭘까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지금 쉬고 있는 테마들이 바로 그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켓몬 고 테마 그리고 철도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켓몬 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쯤에 한국의 그 지도를 구글로 반출할 건지 말지에 대한 회의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보시켰죠.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11월까지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포켓몬 고 때문에 올라왔던 다날이라든지 한빛소프트 관련 종목들 많죠. 드래곤플라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큐빅도 그렇고요. 많은 종목들이 지금 차트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하게 수급을 받고 쉬어가는 차트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켓몬 고 관련주 지금이 싼 기회이고요. 지금 쌀 때 사놓으면은 반등이 아주 세게 올라오는 종목인 만큼 조금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철도 관련 테마들도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호 AL, 대하 TI, 부산산업, 세명전기가 지금 필두로 제일 먼저 그 반기문 정책 관련주로 올라갔었고요. 세명전기 이외에 특수건설이라든지 현대로템 등등 다 대부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부 다 똑같이 쉬고 있구나. 이 업종들은 똑같이 쉬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 모양만 보면 내려와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올라갔던 종목들을 조금만 전으로 돌려보면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간 차트가 많이 없고요. 내려간 상태에서 바닥을 빌빌 기다가 올라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은요. 수익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잡았던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지금 사서 기다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지금은 쉬고 있는 테마를 잡을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포켓몬고 테마, 철도 테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장인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